이진동의 속토뷰 누구냐 넌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네. 포항 영일만 바다에 석유, 가스 140억 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에서는 네. 이게 포항이 한국 두바이 되나 뭐 이래서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공교로운 점은 그 대통령의 석유 발표 3일 전에 지지율이 네. 21%로 급락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뜬금없는 석유 발표를 두고 국면 전환용이니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들인데 네. 오늘 그 의원님 모시고 궁금증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모신 건 그 정유회사 임원 출신이기도 해서 네. 이 석유 탐사에 대해서도 좀 잘 아시고 정치적 배경을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얘기하니까 우리 네. 동료들이요. 그 정유라고 하지 말고 에너지 회사라고 얘기해달래요. 에너지. 네, 예, 석유화학도 네.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한다고. 에너지가 좋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인터뷰 제목이 누구냐 넌인데 네. 보통 나오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의원님이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해서 누구냐 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던져져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 답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네. 그런 데 대해서는 뭐 답변이 없고 엉뚱하게 지난 3일에 석유를 들고 나왔어요. 왜 네. 갑자기 석유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저는 분명히 이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봐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10%대로 폭락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는 정말 내려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하여간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혹은 과장된 것이든 상관없는 거죠. 일단 네. 어떤 논란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전혀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게 그 전부터 이제 보고가 쭉 되면서 있었던 네. 이제 산자부에 보고가 돼 있었던 얘기인데 네. 이거를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꺼내 가지고 네. 이거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를 그러면 이걸 대통령이 굳이 발표할 만한 것이었냐 했을 때 그럴 만한 네.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아직까지 설익은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 빨리 네. 이런 걸로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은 지지율을 폭락을 저지시켜야 되는 네, 거잖아요.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네.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이걸로 국면 전환이 될까요? 뭐 일시적으로 반짝은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네. 더 오히려 이제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그동안에 보면 반도체다 뭐다 국가의 산업 전략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오다가 네, 네. 갑자기 뜬금없이 화석연료로 돌아가서 갑자기 네. 산유국 얘기를 하면서 70년대로 돌아갔어요. 네, 네, 네. 박정희 시대야 우리가 산유국의 꿈이 있죠.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 휘청거릴 때였으니까. 그게 1976년이니까 지금 거의 50년 전으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AI 얘기하고 반도체 네. 얘기하고 국가 산업 전략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화석 연료를 포기하고 있진 않지만 한쪽에서는 그걸 해야 되지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할 건 아니죠. 네. 근데 갑자기 뭐 우왕좌왕하면서 대통령이 정말 일관된 철학 하나 없이 지금 이러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방향이 네.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국가 산업 전략이 휘청거리는 매우 네. 안 좋은 상황 시그널을 만들고 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네. 산업 산자부나 이런 데가 지금 완전 널뛰기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자부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안 되죠. 거군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저는 아주 이 지금 산자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혼을 내야 돼요. 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날 바람잡이를 또 산자부 장관이 톡톡히 하고 있던데 네. 산자부 장관이 아주 대단하게 블러핑을 하고 있던데 네. 저는 이분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설사 이게
이게 이거 제대로 가도 한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고. 그렇죠. 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서 이게 경제적, 상업적 생산까지 가려면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가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성공하면 나쁠 건 없어요. 우리가 당장 이거 쓰지 않더라도 우리 앞바다에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앞바다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사람이 윤 대통령 같은 분이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 프로젝트가 같이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산자부 장관이 처음부터 나와서 얘기 한만 못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됐죠, 지금. 오히려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잖아요. 희화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씩 좀 짚어보고 정치적인 배경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발표할 때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그러한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물리 탐사라고 하면 그 어떤 단계인가요? 뭘 이렇게 근거로 삼은 건가요? 그 지질 탐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초기 단계. 그러니까 지금 심해에서 지금 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배가 이제 탐사선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탐사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초음파 같은 걸 쏘는 거죠. 쏴서 나오는 반사돼서 나오는 음파나 이런 걸 다시 이제 분석하는 거. 그래서 그 탐사를 하기 위한 제가 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 탐사선들이 다니면서 이 지질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직접 뭔가를 제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바다 속에 어떤 이 공간, 그러니까 지질 구조 속에 공간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그래서 바닷속에 어떤 공간이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게 가스가 차 있을 수 거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빈 공간들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석유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 가능성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장 가능성을 보는 정도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추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시추를 해가지고 이거 꽂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꽂아가지고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꽂아보는 거죠, 바다에. 이렇게 바다에 이제 이렇게 꽂아보면 거기에 이제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2km 심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깊은 2km 심해에 이렇게 그 시추를 계속 하는 거죠. 그 하나 들어가는데 1,000억이라는 거 아닌가요? 최소 1,000억. 최소 1,000억이니까 뭐 경우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시추를 계속해서 석유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일단 석유를 발견을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장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이 확인됐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매장이 확인돼도 벌써 끝나는 게 아니고 매장이 확인됐어도 그 매장된 석유가 뭐 아주 극소량일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극소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극소량이면 그거 있어봤자 별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개발 비용만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그 매장이 확인됐지만 뭐 그 석유가 별로 이렇게 질이 안 좋다든지 뭔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품질도 어쨌든 쓸 수 있는 석유고 쓸만한 석유고 그다음 양도 충분히 있고 이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진도가
오퍼가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상업적 생산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상업적 생산까지 또 가려면 그러면 이걸 매장된 거를 네. 끌어올려서 네. 상업 생산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원료를 갖다가 원료를 가지고 나중에 가공하는 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원유를 채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km 심해니까요. 사실은 이게 올려오는 동안에 네.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대충 이게 어쨌든 압력과 여러 가지 네. 문제에 의해서 소실이 많이 된대요. 올려오는 네, 끌어올리는 네. 과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실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끌고 올라오는 이 양이라든가 이런 게 네.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든다. 네. 그래서 이 비용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추뿐만이 아니라 개발 비용이죠. 그렇죠. 네. 개발 총 비용. 네. 그죠? 네. 그래서 채굴해서 끌어올려오는 그 비용까지 다 하면 네. 이 비용이 총 비용이 실제로 요거를 채굴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적 생산해서 파는 비용보다 네. 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훨씬 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싸야 이게 네. 할만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상업적 생산에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2km 깊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과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가 뭐 나온 게 석유는 4년 쓸 양 우리가 그리고 가스는 29년 쓸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들으면 국민들 어떻게 그렇죠. 들리냐면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게 예. 드럼통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심해 2km에 그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짐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상업적 생산까지 갔을 때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양이 상업적 생산까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대 매장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140억 배럴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 시총이 5배다. 이렇게 이제 비교까지 했어요. 삼성전자 시총이 한 440조 이렇게 되니까 거의 2200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단지 가능성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 거기서 있다 해도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거는 비용이 빠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비용과 시간이 빠져 있잖아요. 한 이 정도 되면 뭐 개발이 뭐 되더라도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이 정도가 매장돼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20%라는데 성공 확률 20%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분이 얘기한 성공 확률 20%라는 것은 네. 매장 가능성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될 확률 20%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발견될 확률. 네. 네. 그러니까 매장이 확인될 가능성 20% 시추했을 때. 아, 근데 이게 확인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업 개발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굉장히 난관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매장이 확인될 가능성도 20%는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네, 네. 보통은 한 10%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공 확률 20%라고 하면 높은 편이다. 예, 높은 편으로 잡은 거죠. 네. 근데 네. 실제 또 이게 상업 개발까지 되느냐 이 부분은 그래서 또 그것이 또 사업 개발까지 되느냐 플러스 됐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네. 갈 길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알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까지 날려면. 그래서 막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걸까요? 그렇죠. 지금 뭐 절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설사 나중에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네.
제 판단에는 네. 이게 성공할 확률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낮다. 네. 확률적으로. 매장이 확인될 확률이 일반적으로 2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죠. 석유가 발견될 확률 자체가 네. 5분의 1이 안 되는데 네. 발견된 발견된 이후에 네. 그 석유가 양이 충분하고 품질이 괜찮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네. 훨씬 더 낮은 확률로 떨어지거든요. 네.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늘 직격을 해놨더라고요. 형편없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까지 쓰고 네. 우왕좌왕 시대착오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이제 끝까지 상업적 생산이 성공하는 것까지 우리가 쭉 보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어쨌든 한 자릿수 이상이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확률상. 네네. 그리고 10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낮은 확률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죠? 네. 알 수 없는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리고 또 아직 발견도 못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나마 발견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 네. 논의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네. 발견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시추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발견도 안 되면 그건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빈털, 그냥 매몰 비용을 끝나는 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최소 한 1조 이상 저는 들 거라고 봐요. 시추만 해도. 네. 그러면 여기에,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예요. 네. 이미. 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산자부 예산을 투입해야 될 텐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어요, 그죠? 어떤 네. 회사가 이미 어떤 회사가 투자하려고 그랬으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지금 투자한 회사는 아마 지금 또 철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투자한 회사 그 부분- 없으니까 지금 네네. 정부가 나서는 네, 거 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네. 더 얘기하시죠. 그러면 석유공사까지 나왔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다. 대통령이 나섰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 혈세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 혈세까지 투입해서 1조 이상을 여기다 투자한다. 네. 그러면 이게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다. 10년 이상 걸린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다가 석유 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 고갈되는 자원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과학기술 연구하는데 투자를 해서 네.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 성공 확률이 설사 낮다고 하더라도 네.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원천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석유라는 것은 설사 이것이 나중에 확률이 낮아도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고갈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차피 언젠가 고갈되는 화석 연료에 투자를 왜 하냐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것은.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과학기술이라든가 향후 우리를 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개발에다가 투자하는 게 R&D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맞는 것이다. 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다른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근거로 삼은 게 그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 네. 어떤 분석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그 근거로 삼았는데 네. 그 기업이 알고 봤더니 1인 기업이고 본사 주소지가 가정집으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의문들이 더 증폭이 되고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1인 기업일 수 있습니까? 지질 탐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뭐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뛰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왕왕. 네. 그래서 계약직처럼 이렇게 해서 컨설턴트처럼 이렇게 뭐 해처모여식으로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 1인 기업이고
어떤 이력이나 그 뭔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있는 회사는 분명히 아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믿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들 말에 어떤 신뢰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신뢰가 확 떨어져 버리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냥 검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우리가 뭐 이분들을 뭐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왜 대통령이 일곱 그것도 대한민국 하면 경제 10개, 10개 경제 대국 안에 드는 네. 국가의 대통령이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일개 네, 그렇죠. 일개 네. 탐사 회사 그것도 1인 기업, 기업을 네네. 그것도 굉장히 뭐 세계적인 대표적인 뭐 얘기라고 이렇게 막 미사역으로 동원해 가면서 네, 네. 그리고 이 특정 기업의 상호명을 들먹거리느냐.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통상적이지 않다. 네. 저 같으면 이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국정 브리핑 할 때. 네. 왜냐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엄청-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회사였던 것 같아요. 느낌에 대통령이 받아들인 느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회사가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 네.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렇죠. 뭐 네. 이런 정도의 회사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이런 1인 기업을 네. 대통령이 실명을 거론하고 네. 더군다나 산자부에서는 기자회견 하는데 이 기업을 부르고 네. 이 기업을 불러서 대표를 불러서 기자회견을 시켰다. 네. 뭐 의뢰를 했겠죠. 네. 매우 부적절하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브리핑이기 때문에요. 네. 손해볼 게 없어요. 아니 회사 입장에서는 확률이니까. 그렇죠. 아니 뭐 네. 아니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 놓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그냥 바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혈세가 몇 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수행비는 그 사람이 챙겨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제3세계 국가의 어떤 미개발,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뭐 가이아나 같은 그런 곳도 네.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세상에 이런 어떤 작은 회사에 이 휘둘리는 느낌. 그리고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꽃놀이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왜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냐.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거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실명까지 거론해주면서 산자부하고 네. 무슨 뭐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네. 응? 이거 매우 잘못됐다. 근데 그 신뢰 확보를 하려고 네.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네. 찾아봤더니 미국 기업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밖에 안 돼요. 3천만 원. 네네. 네, 네. 그 연평균. 그리고 네. 나서 작년에만 530만 달러를 벌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한국 프로젝트를 수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받아간 돈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우리가 큰 돈줄이네 우리나라가. 돈줄이고 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어저께 기자회견 들어왔고 앞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 분석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액트지오가 관여를 하는 상황이 되면 또 프로젝트 수행비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관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걸 하는데 이 회사가 계속 껴서 뭘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어떤 구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혈세를 투입해서 할 일이냐 이게.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석유가 발견된 다음에 네. 그죠? 네. 발견된 다음에 경제성 부분이 좀 애매한 정도에서 그때 이제 뭔가 국민들이 좀 판단한다든지 국회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투입 여부를 결정할 일이지 네. 아직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는데 네. 시추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 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회사는 뭐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회사는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호주에 큰 굴지의 탐사 우드사이드 업체, 네. 예, 우드사이드 여기서는 17년 동안 여기를 탐사를 하고 나서 자기 들어간 돈까지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거기 어떤 보도에 보니까 그 웹사이트, 그 회사 웹사이트에 네. 반기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네. 가망이 없어서 네. 철수를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재돼 있다고 그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뉴스버스 이제 저희들이 좀 취재한 결과 이걸 보면 네. 2007년에서 2011년 5년간 그 해당 수역 전체에서 2D, 2D로 이렇게 물리 탐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시험 시추도 2번을 했는데 그래서 가스는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경제성이 없으니까 조강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2019년 4월에서 또 2021년 5월까지 2년간 또 3D로 지진파 탐사를 실시하고 분석까지 마쳤는데 이때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찾아보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2천만 불까지는 우드사이드가 되고 2천만 불을 초과하는 비용은 석유공사하고 50대 50으로 나눠서 부담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회사도 네. 돈을 최소한 몇백억에서 한 뭐 몇천억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망권을 포기하고 떠났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1인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아까 몇 조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의심이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액트지오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게요. 그렇죠. 이 회사는 지금 그 투자를 하는 개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분석만 하고 탐사하고 분석만 하는 네, 회사고요. 우리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탐사하고 분석 보고서까지 써서 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해라 이거거든요. 돈 네. 써라. 돈 네. 내서 시추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추를 하고 이게 일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네. 계속해서 분석할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발표해서 그런지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뭐 벌써 노르웨이의 시추업체 시추선하고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12월부터 뭐 시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밀어붙여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가 이제 이 예산 네. 지금 석유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라 석유공사 돈으로는 지금 이 시추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결국에는 산자부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이 계약을 대한민국 정부가 빵꾸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끌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에다가 지금 대통령이 멋대로 지시해놓고 국회 보고 또 협조 요청할 그러겠죠. 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추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네.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네. 네. 본전 생각나니까요. 네, 네. 이 조금만 더 하면 나오겠다. 조금만 더 하면 나오겠다. 네. 이렇게 돼서 2km인데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적어도 이게 뭐 하나 하는데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 이상 든다라고 하지만 말이 1,000억이지 실제로는 1,000억 넘게 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해당 구역에서 지금까지 아까 우드사이드니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거의 3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도 5천억이거든요. 5천억 정도. 네. 근데 앞으로 시추공을 뭐 최소 5개 정도는 네. 뚫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하나당 1,000억이니까 그것도 이제 5천억. 네. 예.
그 이후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는 이제 들어갈 텐데요. 네. 어림잡아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로 투입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박이에요. 네.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도박을 할 만한 상황이냐. 네. 그다음에 이 확률이 그러면 보장이 돼 있는 확률이냐. 네. 그다음에 그럼 설사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미래를 봐서 어차피 이거는 성공해도 고갈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안 하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안 하고 네. 만약에 뭐 한 몇 년 후에 한다 치면 착수를 네. 그러면 그 땅이 어디로 도망가나요? 네. 그죠? 네. 나중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때 가서 할 수 있어요. 기술이 더 나아져서 비용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게 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가능성은 또 변론을 하더라도 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온난화 저지에 다 그럼요. 나서면서 네. 다 신재생 이게 에너지로 가고 있지 우선순위가 않습니까? 아니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네. 우리의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국가 재정이 네. 그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더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가 더 생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더 신중하고 침착해서 네. 네. 이렇게 덜러덩 이렇게 자기 국면 전환용으로 한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국민적 네. 신뢰를 받고 이걸 제대로 들여다봐서 그 대통령이 설명을 제대로 해서 진행하는 네, 게 네. 맞다.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네. 아니 네. 국민 브리핑에서 마이크 한번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설득 안 되죠. 네, 또. 그래서 네. 다음 정권에서 네. 침착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네. 재정도 좀 더 튼튼해졌을 때 네. 그리고 기술도 그다음에 세 번째 기술도 시추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질 탐사 기술도 그렇고 네.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했을 때 네. 네. 그때 하는 게 더 맞다. 네. 그리고 또 네 번째 우리가 지금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더 급한데 반도체라든가 네. AI라든가 네. 더 급한데 먼저 쓰고 네. 조금 더 여유 생겼을 때 하자 이건 놔뒀다가 네. 그죠? 그렇죠. 그 알리백 같이 지금 네. 알리백이 무역 장벽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대통령은 생존에 전혀 더 다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생존에 더 시급한데 네. 빨리빨리 쓰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한다면 이것은 지금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보고 국회 판단하라라고 하면 저는 지금 예산 이거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국민을 대표해서. 네. 예산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군요.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들어오면 어디 산자부 쪽으로 에너지 관련이 그 산자부 쪽에서 다르게 되나요? 네, 네. 산자부를 가셔야 되겠네요, 의원님이. 네. 저는 가겠다고 법사위가 아니면 산자에 가겠다고 했고. 산자부가 아니라 산자위. 네, 산자에 가겠다고 했고. 네, 네.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이유, 그죠? 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 산유국의 꿈 상당히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항이 한국 두바이 되나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정말 국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런 쪽에 의구심이 막 들잖아요. 아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과 좀 상통되는 두바이하고 이제 얘기인데, 예. 사우디라든가 중동은 육지에서 네. 조금만 파면 돈 많이 안 들이고 네. 육지에서 조금만 파면 그렇죠. 원유의 이 유충 구조가 네. 펑펑펑 있거든요. 쏟아지는 구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훨씬 많은 양질의 석유가 막 나옵니다. 네. 그래도 그들은 고갈되는 게 두려워서 네. 훨씬 굉장히 많은 비용을 네.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많은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리고 그 정유업이나 또는 이 석유와 관련된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모자라서 네. 한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네.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그 석유를 갖다가 수출해서 다시 정제를 하고 가공을 해서 다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가가치 높게 우리가 수출하고 있으니까 제품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네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의 2위가 반도체 다음에 석유 네. 관련 제품들이다. 그것을 대구 쪽이나 그쪽 네. 분들이 경북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그 원료의 산유국의 꿈은 네. 1970년대에 네.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때 그때의 꿈이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네. 석유 제품으로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으로 세계 굴지에 네. 굉장히 그 높은 수출 대국이 돼 있고요. 네. 별로 부럽지 않으니까 물론 나면 좋겠지만 네. 너무 그렇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원전에 대해서도 많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신형 SMR도 있고 네. 또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요. 네. 지금 과거의 그 태양광 수준이 아니라 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도 풍력도요. 네.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도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막대기만 있는데 풍력 발전을 하는 네. 그런 신형 풍력 발전 그 시설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꿈을 얘기하고 AI 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요.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언제 그거 포항에서 떼고 앉아있어요. 영일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산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런 때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네. 네, 석유 제품도 우리가 훨씬 더 제품에 대한 수출 대국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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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국민들 앞에 좀 서라 국민과 소통해라 그랬더니 국정 브리핑을 한다고 나온 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또 국정 브리핑을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민과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정 브리핑을 하시려면 네. 국정 공부를 좀 하고 나오셔서 네. 네. 제가 보니까 네. 윤 대통령께서는 1970년대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도 네. 정말 파편적으로 산업 구조를 알고 계시고 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유국에 대한 생각도 1970년대에 멈춰 있다. 네.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다. 그래서 네. 국정 브리핑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 국정이 2024년에 국정의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 네. 이걸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국민들 앞에 정말 2024년에 이 전 글로벌 경제의 아주 치열한 경쟁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70년대, 80년대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못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막 이까지 올라오는 거죠. 응? 네. 총선 민심은 대통령 사실상 탄핵이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을 하고 최상병 특검하고 다 하라고 한 게 국민의 명령이었고 민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답은 없어요. 다 거부권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그게 답이라면 답인데 이런 대통령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이제 주권자에 대한 도전. 네. 주권자에 대한 이제 그 능멸 이런 거를 막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말로는 총선 이후에 국민,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주권자의 뜻을 뭐 존중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놓고 네.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는 이 어떤 행태들을 보면 네. 주권자의 뜻을 완전히 네.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은 총선에서 야당에 192석을 주면서 네.
여당에 이제 말하자면 108석인가요? 네. 108석을 준 거죠. 그러면서 여당이 192. 예. 여당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여당은 108석만 갖고 있어라. 네. 이게 소수 여당만 인정하겠다라고 네. 한 건데 대통령이 이것을 여당 의원들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108석의 한계를 네. 내 거부권을 가지고 뒤집어라 이런 취지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그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럼 그 얘기는 아니 국민이 108석을 주면서 좀 조용히 있어라. 네. 국민들한테 네. 또 어쨌든 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좀 접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권 행사해서 그걸 뒤집어 줄게. 그 국민들 너희들이 주권자 너희들이 아무리 네. 나한테 심판을 하겠다고 해도 나한테 저항을 해도 네. 아무리 너희들이 여당에다가 소수밖에 안 준다 해도 네. 내가 나의 거부권을 통해서 이것을 뒤집을 것이야. 라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저항 아닌가. 도전이죠, 주권자에 도전. 대한 네. 주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 자체가 매우 네. 도전적이죠. 네. 네. 아주 호전적. 탄핵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호전적이에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설사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도 네. 들으라는 듯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걸 흘렸잖아요. 언론에다가.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구나. 네. 우원식 의장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국회의장. 네. 그래서 경고를 했잖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이고 상권 분립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경고장을 날린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거부권 함부로 행사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국민에 대한 도전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원래 거부권이라는 건 네. 거의 비상대권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원래는 150석인데 상시적으로 150석을 200석으로 올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대통령에 의해서. 네. 저는 이게 상습적으로 진행이 되면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네, 매우 위험하고 어떤 트리거적인 그 트리거에 해당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이 모든 거부권을 행사한 그 일종의 그 거부권을 행사한 정황들과 그 거부권을 둘러싼 대통령의 발언, 이 도전적인 네. 호전적인 발언, 국민에 대한 네. 도전적인 발언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탄핵 사유 될 수 있습니다. 탄핵 네.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 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네. 그 앞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태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거부권을 자주 남발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아니 아예 본인은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당의 그 소수 의석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네.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자신은 지지 않는다. 네. 굴복하지 않는다. 네. 그죠? 네.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 한 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이 이길 수 없어지는 거죠. 현재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제 역할을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이 놓고 지금 협상 결렬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뺏기게 되면 네. 그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사위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네. 지난번 국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필수적이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가 네. 필수적이니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상임위원장들도 중요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국무위원들의 어떤 네. 거짓말이라든가 불출석 네. 또는 국회 무시 이런 경우에 증인 요청을 비롯해서 그 고발 이런 걸 네. 해야 돼, 또 경고를 해야 되는데 네.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선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해라, 최상병 특검법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거부권 행사가 돼서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22대에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사위를 저쪽에서 잡고 있으면 이게 또 세월아 내월아 해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가려면 또 180일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지금 네, 야당은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민주당은. 네. 그래서 법사위는 뭐 파행이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것은 다수 의석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 또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네. 반드시 뭐 법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표결로, 원칙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는 하는 거죠. 거죠. 그걸 안 네. 하면 네. 법사위를 통해서 여당이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네. 네. 네, 그것은 여당이 그렇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네.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네. 여당이 그렇게 21대에서 발목을 안 잡았더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사실은.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해 지금 전담 수사팀 형성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소환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빠지니까 빠진다고 해서 저는 버틸 것 같아요. 버틸 것 같은데. 21%에서 요 언저리에서. 네. 아니 지지율이 버티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버티기로 지금 일관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가. 네. 뭐 김건희 여사 버티면 대통령이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네. 마음 먹고 칼을 뽑지 않는 한. 네. 총장은 의지가 지금 있는 건 내부에 좀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여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뭐 아니 땐 굴뚝에 네.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 처벌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해명성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있죠,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명품백 문제는 저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네. 주가 조작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네, 주가 조작 문제는 검찰이 아마 저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소환하게 되면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같이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은 결론을 내리면서 무죄로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주가 조작. 네. 네. 디올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도 나와 있고 네. 그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다 공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청탁금지법이나 알선수재에 적용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는 좀 문제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뭐 네. 알선 수재도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그 타협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이 주가 조작에 비하면 네. 예, 뭐 어떤 구속 사유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조차도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조차도 다른 역대 대통령 같으면 그 정도는 그렇게 하고
좀 일응의 어떤 응분의 처벌을 받고 가겠지만. 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고 뭐 처벌을 뭐 받을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벌써 했겠죠. 2년 동안 이렇게 조사 한 번 안 받고 있었겠습니까? 네. 벌써 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건 앞으로도 버티기로 할 가능성이 하겠죠. 높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정도 범죄는 빨리 처벌받고 넘어가는 게 맞죠. 사실은 자기 그 영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게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작년 연말에 그래서 그 인사나기 전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무마하는 선 처벌 무마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형량을 좀 낮게 하자라든가 낮게 하거나 뭐. 네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안을 냈다가 계속해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자천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얼마 전 인사 때 부산고검장 갔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보니까 자천됐. 예, 저기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연수원 동기생인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동기생인가요? 제가 저기 연수원을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연수원 29기 네, 맞아요. 맞죠? 네, 저희 이제 동기들이 거의 저기 지금 검사장급이죠. 그렇죠. 다 중요 포스트에 가 있던데. 네, 지금 한창이죠. 29기, 28기 이분들이 핵심 포스트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5년차 이후부터 거의 뭐 이렇게 경제계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인맥이 검찰 법원 쪽보다는 아니 그래 동기 모임 같은 거 좀 하고 그러시면 좀 열심히 나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오세요 동기 모임에. 그러시구나. 네. 윤 대통령도 사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극구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통화 기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면 사법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극구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뭐 해서 저 특검법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방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다도 한몸 되자 이렇게 강조하고 단합을 강조한 것도 다 그런 차원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 최상병 수사 과정에서 그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어떤 보직 해임이라든가 항명죄 이건이라든가 여기에 개입했다. 그날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개입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지금 개입했다고 강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 통화를 한 직후에 보직 해임된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세 차례 통화가 있는데 세 번의 전화 사이에 보직 해임이 됐고, 그날 또 항명죄 입건이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거 7월 31일 날 하여간 이 이첩 보류를 하라고 막 막 독촉하는 여러 압박이 막 오잖아요. 이종섭 장관을 통해서 또 유재은 비서관인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이렇게 막 왔는데 이게 이첩 보류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되고 이첩이 8월 2일 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재구성을 해보면 8월 2일 날 이첩이 이렇게도 압력을 계속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첩 보류가 안 되고 이첩이 돼버린 거예요, 8월 1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로를 했겠죠. 또 경로한 거 31일 날도 경로하고 8월 2일 날도 경로한 31일 날은 이제 이첩 보류를 하라고 막 누군가 경로했을 거고 이제 이첩 보류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이제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8월 2일 날 또 이첩 돼버렸단 말이에요. 수사단에서 말하자면 그냥 이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겠죠. 더 큰 경로한 거죠 지금. 난리가 감히 났겠죠. 누가 내 얘기를. 그러면서 그날 8월 2일 날 통화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이제 잼버리 날인데 이날 이제 그 잼버리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휴가 첫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구성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이 잼버리 날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긴박하게
뭐 통화를 막 했단 말이죠. 네. 대통령과 장관이 네. 뭘까? 그리고 엄청나게 경로를 누군가가 했나 보다. 네. 요 이제 근데 그 경로하는 게 스토리가 좀 이해는 간다. 네. 전혀 안 먹힌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 기록이 이첩이 보류가 되고 다시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회수가 되고 나서 아주 괘씸죄 아주 찍힌 거죠. 박정훈 대령이. 네. 그리고 나서 8일 날 통화가 막 이루어지죠, 또. 그죠? 네, 네. 그 통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 찍혀 있던 박정훈 대령 결국 보직 해임까지 네, 되는 네.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쫙 이렇게 네, 네.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제가 봤을 때 영화 한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 장면을 비슷하게 떠올릴 것 같아요. 상상이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통화에 녹취나 이런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안 들어도 네. 많은 국민들이 상상을 했을 것이고 이 전후 사정이 짐작이 갈 것이다. 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매우 심각한 관여 개입이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거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생각할 거다 아마.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건 뉴스도 아닌 것 같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네. 거다 아마. 네. 저걸 이제 어떻게 그 수사기관에서 그 어떤 사법 처리의 영역까지 입증해내느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그 여기서 국민들이 그 동안에 설마 했던 게 너무나 딱 들어맞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살짝 이렇게 찡긋하면서 압박을 해서 경로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긴밀하게 막 이렇게 그 압박을 개입을 한 것 같으니까 엄청난 경로였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국민들이 매우 저는 다들 의심하고 영향을 미쳤을 거고 개입했다고 다 의심했지만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개입했을 거라고 그렇죠. 의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근데 이걸 전후 사정을 보면 다 짐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 개입 에 대해서 이제 심증이 거의 굳혀지면서 이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서 21% 찍은 거죠. 근데 21%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아까 석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결국은 못 막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뭐 누가 물어보던데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상태다. 그렇죠. 이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거고, 우와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이거 산유국의 꿈 가지고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거 산유국의 꿈 이것도 그냥 같이 희화화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아니 뭐 장난치나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최근에 뭐 사과 같은 게 없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 뭐 어떻게 보면 사과 같지 않은 입장인데 사과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은근슬쩍 공개 행보를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영부인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분들은 저는 처음에는 그냥 좀 사라졌다가 상처받아서 좀 숨었다가 좀 은근히 다시 나왔다 이런 건가 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분 되게 대담한 사람이구나. 김건희 여사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대담하고
제 느낌에는 그냥 게임하듯이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게임하듯이 거의 그냥 머리 꼭대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윤 대통령도 그거잖아요.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냥 다. 그냥 거침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그래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검찰 출신이 그렇게 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막 청와대 압수수색 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쳤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분 원래도 약간 권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결국은.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는 하나의 정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근데 아주 그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비생산적인 정치를 계속했던 거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런 그냥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지금도 이 상황을 아주 어떻게 보면 게임하듯이 그러면서 아주 저는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번 총선 이후에도 아주 야당이나 국민들하고 한판 하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니 죽고 내 죽자 뭐 이런 식. 응? 결판이 나긴 날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싸운 거라서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치인 대통령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혹시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고약한 거죠. 아니면 뭐 잊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마쳐야 할 시간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삼선이면 국회 상임위원장 맞잖아요. 희망 상임위 있으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 산자위, 그다음에 과방위. 여기서 그럼 선호하는 데는 산자위인가요? 법사위인가요? 주로 법사위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국가 산업 전략에 관심이 많아요. 국가 산업 전략. 제가 자동차 에너지 또 과거에 아버지도 조선해운 쪽에 계셨고 항상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쉬면서 박사 쪽 공부를 경제 안보 산업 전략 쪽을 했는데 패권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국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거냐. 여기에 실은 제일 관심이 많아요. 산업 정책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래서 국가를 좀 정상화시킨 다음에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죠. 생산적인 일을. 그게 제 꿈인데. 뭐 국가 미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이제 20대, 21대 하고 19대, 20대 하고 21대 뛰어넘어서 지금 22대에 오신 거잖아요. 22대 국회에서는 이거 하나만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게 있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내가 이거는 해놓고 나가야겠다. 22대에서 이거 하나만큼 해야 된다. 이런 목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항상 이제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면 저는 이제 최상병 특검 최상병 사건을 밝히는 거. 제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군대, 저는 뭐 남자는 아니지만, 군대 가서 억울하게 죽는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아들도 있고, 또, 저는 그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렇게 약간 비자발적 징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모병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징집돼서 그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막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것을 못 밝힌다.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다. 요즘에 네. 보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지지 최근에 않습니까? 많이 훈련병들 네. 사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공간 아니에요. 군대라는 게. 네. 사실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큰 젊은이들이 그런 특수한 공간에서 네. 저는 생각보다 끔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여기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최상병 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네.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이제 이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조금 지난번에 보면 공급망 관련된 기본법이 통과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진전시켜서 네. AI 기본법이라든가 네. 공급망 기본법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경제 안보법으로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장시간 좀 시간이 1시간 네. 정도 넘어버렸는데요. 네. 원내 활동 다부지게 하셔가지고 22대 의원에서는 목표하시는 바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